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전산학부 김주호 교수입니다. 앞에서 김재원 대표님이 교육의 어떤 인프라나 환경을 잘 구축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그런 좋은 환경 위에서 우리가 과연 학습자들한테 이제 어떤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 또 어떤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어떤 컨텐츠와 플랫폼과의 상호작용을 설계해야 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연구자이기도 하고 또 교육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에 AI 플러스 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고민들을 좀 같이 나누는, 좀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그런 스타일의 강연을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1900년에 그린 2000년을 상상하면서 그린 이제 교실 그림입니다. 이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저는 소름 끼칠 만큼 현재와 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형태는 좀 다르지만 이 지금 교과서를 선생님이 열심히 기계에 넣고 뭔가 반장인지 조교로 의심되는 학생이 이 기계를 열심히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뭔가 그 엑기스가 빠져나와서 이렇게 선을 타고 들어가서 학생들의 이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주입이 되는 이런 그림인데요. 이게 어떤 그 상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기계가 오늘날의 AI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고 그걸 가지고 학습자들한테 이제 제공을 서빙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개인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여전히 학습자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주어진 내용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좀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100년 전에도 이런 이제 상상들을 이제 했다라는 것이고요. 몇 가지 이제 교육과 관련된 현재 AI 기술의 트렌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나온 이제 GPT-5.1 모델의 벤치마크 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변호사 시험을 잘 봤다, 독해 점수가 몇 점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젠 정말 그 인간 지식의 끝자락에 있는, 그죠, 수학 올림피아드, 정보 올림피아드, 그다음에 박사급 과학 지식에 있어서 이 최고 수준의 사람들을 거의 이제 넘는 그런 이제 결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지금 오픈 AI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더 넘어선 현업의 굉장히 복잡한 작업에 대한 지금 평가까지 오픈 AI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마케팅 플랜을 작성하는 이런 작업, 아니면 웹 기반의 KPI를 담은 대시보드를 구현하는 작업, 이런 것들은 하나의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굉장히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제 그 결합이 돼서 돼야 되는 복잡한 작업인데, 이제 그런 작업까지 이제 평가가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혹시 또 아마 많이 보셨을 이제 멀티모달 AI의 하나의 사례인데요. AI가 이제 맞춤형 튜터링을 해주는데, 이제 학습자의 그런 스케치라든가 음성을 알아듣고 맞추어서 응대를 해줍니다. Angle alpha right here, right? Perfect. That's correct. Now, looking at the triangle, which side do you think is the hypotenuse? Really, Remember the hypotenuse? I'm not totally sure. I think it might be this one, but I really am not sure. This side AC. You're close. Actually, side AC is called the adjacent side to the angle alpha. The hypotenuse is the longest side of a right triangle and is directly opposite the right angle. Can you find which one is the hypotenuse? Oh, okay, I see. So, I think the hypotenuse is this really long side from A to B. Would that be correct? Exactly. Well done. 네, 보신 것처럼 이제 AI가 이렇게 학습자의 그 설명을 이해를 하고 바로바로 응대를 해주는 이제 멀티모달의 사례이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학습자들이 어떻게 AI랑 상호작용을 하는가 봤을 때 이런 인터페이스가 정말 더 텍스트로 통일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뭐 그 그림을 그리든 코딩을 하든 점점 더 이런 것들이 그런 코딩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툴이 아니라 이제 텍스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저처럼 이제 인터페이스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LLM이라는 기술, 또 생성형 AI라는 기술이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는 이제 챗봇,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적용을 생각할 때도 보통은 우리가 맞춤형 챗봇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챗봇이 아닌 굉장히 다양한 이제 환경에 통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검색 엔진에도 들어가고, 포토샵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뭐 오피스 작업을 할 때도 들어가고, 프로그래밍 할 때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교육에 대한 AI 적용을 생각을 하면 과연 AI가 어느 업무 영역에 혹은 어느 학습 영역에 어떤 임팩트를 줄 것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예측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문가들이 굉장히 못 맞춥니다. 그죠? 우리가 AI가 처음에 나온다고 했을 때 많이 생각했던 것이 뭐 인간의 창의적인 영역은 마지막 보루이다 했는데 그런 영역부터 지금 무너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AI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김영석 작곡가님이 이제 작곡 심사를 했는데 1위로 뽑힌 곡이 AI를 사용해서 텍스트만 치고 만들어진 곡이었다는 이제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이거를 상을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제 난 뭐 먹고 살아야 하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반면에 이제 최근입니다. 굉장히 이제 그 수학 올림피아드도 잘하는 모델이지만 3.9와 3.11 중에 어떤 수가 더 커 하면 3.11이 더 크다라고 이제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두고 우리는 과연 이 양가적인 모습을 보고 교육에 어떻게 이걸 적용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AI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학습자 입장에서는 이제 맞춤형 학습도 가능하고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제 AI 튜터가 있는 반면에 이 AI를 보면서 또 무력감이 들기도 합니다. 아, 내가 이걸 배워서 뭐 하지? 그죠? 이거 AI가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나는 뭘 배워야 하는가 고민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교수자 입장에서도 뭐 강의 자료를 만들고 시험 문제 만들고 이럴 때 이제 저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채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좋지만 또 이제 지식 전달을 하는 이런 단방향의 렉처는 이제 점점 더 유효 기간이 다해갔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배경을 두고 좀 몇 가지 이제 키워드로 좀 사례 위주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AI를 좀 더 유연하게 다루고 설계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이 생성형 AI를 교육 환경에 적용할 때 이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튜터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아래에 있는 뭐 코치라든가 토론 상대, 평가자, 다양한 방법을 던져주는 그런 제시자, 뭐 공동으로 나랑 같이 뭐를 만드는 설계자, 이런 식의 활용은 아직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하자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맞는 학습 설계가 들어가고 플랫폼적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직은 많은 이제 교육 기술을 만든다라고 하면 챗봇을 잘 만드는 것에 조금은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이제 카이스트에서 최근에 몇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중 이제 소개드릴 사례가 여기 지금 오혜영 교수님도 앉아 계시는데 같이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던 연구입니다. 생성형 AI가 가장 영향을 많이 줄 교과목이나 수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저처럼 이제 그 전산학부에서 수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프로그래밍이 많이 들어가는 과목들,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글쓰기 과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영어 교과목, 이제 카이스트에서 모든 학생들이 영어 글쓰기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한 학기에 학생들이 이제 양질의 에세이 하나를 잘 쓰는 것을 위한 어떤 강의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현타가 옵니다. 그죠? 이게 내가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되는 내용을 프롬프트 넣으면 이제 5초 만에 나보다 훨씬 양질의 에세이를 써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챗GPT를 학생들한테 그럼 쓰지 말라고 해야 하나? 그럼 이제 그거를 또 막기 위한 뭐 폴리시를 만들고 페널티를 정하고 감시를 해야 되고, 그죠? 근데 애초에 그런 방향이 아니라 이거를 더 활용해서 내가 혼자 쓰기 힘든 나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에세이를 쓰도록 학생들을 도와주자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학생들한테 챗GPT에 가지 말고 너희 에세이 여기에 다 넣어주고 챗GPT를 활용할 수 있게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줄 테니 여기 와서 글을 써라라고 하고 이제 플랫폼을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플랫폼이 뭐 엄청난 어떤 새로운 기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 해서 학습자들의 이 학습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고 학습자들의 이제 가이드를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몇 가지 이제 설계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들어와서 저희가 로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그냥 써줘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줘, 아니면 이런 표현은 더 좀 개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식의 좀 더 이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QA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13명 정도의 학생에게 이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이 학생들이 이걸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전반적인 학습 경험에 대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의 수업이 있었는데 뭐 그 구분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참여라든가 스스로의 발전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내가 발전을 했다 이런 AI랑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수업 내용 이해, LLM에 대한 이해, 사용 의향 이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점수를 잘 받은 학생과 못 받은 학생, 그러니까 수업 그 그레이드를 그 두 그룹을 비교를 했을 때 점수가 낮았던 그룹에서 저희의 시스템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시사점이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일단 이 저희 같은 플랫폼이 학습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게 더 학습 기회를 준다라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글쓰기 수업도 생각해 보면 학습 성취도 낮은 학생들이 일단은 뭐 소극적일 수도 있고 애초에 참여에 관심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자기가 그냥 자기 시간에 아무 질문이나 해도 되고 하니까 뭐 두려움 없이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좋은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학습의 성취도의 갭을 이 AI가 어떤 식으로 메꿔줄 것인가에 대한 또 설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많이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맞춤형의 설계는 어때야 하는가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은 저희는 이제 챗GPT에 기반한 저희가 뭐 새로 모델을 만들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챗GPT API를 써서 이제 작업을 한 것인데 이제 저희 플랫폼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높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건 이제 이 부분은 저는 설계의 베네핏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수업 내용을 처음에 요약해서 보여주고 학생들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뭐 팁이나 가이드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이제 퍼소나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서 이제 선생님이 정말 교정해 주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을 넣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학습 경험에 있어서 확실히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카이스트에서 이제 적용했던 하나의 교육 사례를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역시 유연한 AI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이제 튜터입니다. 튜터인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보통 AI 튜터라고 하면 AI한테 학습자가 이제 배우는 그림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는 모든 걸 잘 알고 있고 잘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뒤집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런 바이 티칭을 할 수 없을까? 학습자들이 AI를 가르치면서 배울 수는 없을까?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러니까 런바이 티칭이 이제 교육학에서는 굉장히 검증된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면서 많이 배우잖아요. 과외를 하거나 사실 수업에서도 선생님이 제일 많이 배우죠.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내가 하는 강의를 들어줄 그 성실하고 페이션트한 학습자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죠? 내 걸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AI가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모르는 척 적당하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천연덕스럽게 이진 탐색에 대해 잘 모르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합니다. AI가 그러면 학습자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이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 것은 여기도 이제 그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많이 들어가는데 AI가 사실 이진 탐색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진 탐색 설명해 하면 쫙 하는데 이제 저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너는 지금부터 이 학습자한테 배운 내용에 대해서만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에 의거해서만 답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은 모른다고 하고 질문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밑작업들을 저희가 해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질문들도 던집니다. 시스템이 계속 왜 이게 장점이 있고 왜 이걸 해야 되죠? 그래서 좀 좋은 학생 같은 모습을 저희가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또 잘 가르치기 위한 이유를 잘 설명하라든가 아니면 이미 설명한 거랑 연관지어서 설명하라라든가 이제 이런 팁들을 학습자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습자는 AI가 코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AI가 실제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면서 지금 정도 배웠을 때 테스트 코드를 얼마 정도 패스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완전히 다 패스를 하면 이제 성공적으로 내가 AI를 가르친 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내가 이진 탐색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마스터를 했다라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습이 끝나면 또 이런 토론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화 내용도 물어보고 알고 보가 이게 아니라 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도 뭐 이진 탐색을 쓸 수 있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면서 토론형으로 진행이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드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드린 말씀은 이제 AI를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주도 성장입니다. 일단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AI랑 대화를 하면서 45분 만에 8살 아이가 해리포터 챗봇을 만듭니다. To show you how to code with cursor. I'm gonna go to terminal. I'm gonna say new terminal and hello. And then if I do that, then it will basically have some code and it will apply it. Now I'm gonna do Command Tab and Command R. And now, look, now it says Harry Potter. Add a text box. Now we have this. Apply it, accept it. Look. Thanks. Yeah. So now it's gonna have like a little lightning bolt. I'm gonna apply it. Hopefully this works. If it does work, it's gonna be so cool. So now I'm gonna say hello. That looks so cool. 네, 코딩의 미래를 지금 보셨는데요. 아이가 사실 이제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 저는 막 조마조마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텍스트를 그 자연어로 이야기를 하죠. 텍스트 박스 만들어줘, 뭐 번개 모습 그려줘 한 다음에 확인도 안 하고, 그죠? 그냥 막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로 확인을 하죠. 코드를 읽지 않아요. 이 아이는 아마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챗봇이 만들어져요. 이러면 이제 교육자 입장에서 애매합니다. 결과는 내는데 그리고 충분히 잘 소통을 해서 만들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좋게 생각하면 좀 아키텍트가 이미 됐다. 8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하면 우리가 보통 10년 이상의 개발 경력을 가진 분들이 개발을 다 마스터하고 큰 그림을 보면서 이제 이 설계를 하는 그런 것인데, 이제는 저는 좀 순서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가 뭐 파이썬 문법,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아니라 아키텍트 생각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의도를 설명하고 결과물을 보면서 검토하고 틀렸어 다시 해, 지시를 내리고 업무를 설계하면서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그런 관점에 이제 학습이 또 여러 면에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의도를 표현하고 결과를 보면서 결국 이제 코드에 대한 관심, 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런 좀 소위 말하는 이제 입코딩이라고 하죠. 입으로 이제 코딩하는 그 입코딩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웹페이지를 수정하는 건데, 이제 학습자가 이를 놓고 이렇게 원하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찝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거를 그 의도를 달성해 줄 수 있는 옵션들이 제시가 되고, 그걸 이제 선택을 하면서 만들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면, Make this larger. 카이스트를 찍고 이 부분을 크게 해줘 이야기를 하면 이제 크게 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이 추천이 됩니다. Emphasize this part. 이 부분을 강조해줘 이야기하면 이제 강조와 관련된, 강조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추천이 되고, 그런 것들 이제 탐색을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입 코딩을 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저희도 좀 만들어 본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시스템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래서 이걸로 학습이 되나가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개발 도구와 저희 입 코딩 시스템을 쓴 학습자 두 그룹 간의 비교를 했을 때 저희 시스템이 잘 됐습니다. 문제 해결의 완료 비율도 이 초보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 80%가 완료를 했고, 시간도 더 빨리 진행을 했고, 또 비슷한 수정 횟수를 보였지만 저희 시스템을 썼을 때 더 다양한 요소들을 탐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의도한 바이죠. 그런데 이제 좀 이상한 결과가 있었어요. 교육학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자기 효능감, 내가 이거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 그래서 학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야기를 하는 자기 효능감이 시간이 갈수록 저희 시스템을 썼을 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느리고 더 잘 안 되는 개발 도구를 썼을 땐 점점 더 올라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의아해서 저희가 좀 들여봤더니 제 학습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말로만 해야 되니까 답답하다 라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고급의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계속 말로만 해야 되니까 뭔가 이제 내 의도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무력감이라든가 자기 효능감, 신뢰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앞으로 화두가 될 것 같은데 뭐그 오은영 선생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거기서 자기 효능감이 올라간다. 근데 과연 현재 AI를 적용한 교육 플랫폼들이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설계가 되어 있는가? 그죠? 그 질문을 해보면 저는 예라고 대답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많은 경우엔 AI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학습자한테 강요를 한다든가, 그죠? 아니면 AI가 다 알려주고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든가. 이래서는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 입장에서 이제 코딩, 뭐 글쓰기, 그리기 뭐 이런 부분에서 AI가 점점 더 잘하는 환경에서 무력감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가 이제 저는 굉장히 좀 교육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이제 AI의 관계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 위에 좀 안 좋은 패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AI에 대한 그 의존이 높아지는 거죠. 의존이 높아지는데 학습자의 역량은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육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스캐폴딩이 있죠. 스캐폴딩은 오히려 처음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다가 점점 더 지원이 없어지더라도 학습자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스캐폴딩이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일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의존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설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재밌는 것은 마지막은 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도 올라가지만 점점 더 AI를 더 고급의 목적으로 쓰면서 학습자와 AI가 같이 성장해가는 이런 게 또 AI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하나의 패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선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AI를 교육에 적용하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결론은 AI와 학습자의 협력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AI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배우는가, 그죠? AI 튜터가 나오고 코치가 나오기 때문에 학습의 방식이 바뀌기도 하지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도 바뀌는 거죠. AI 시대에서 코딩을 배울 때 아키텍트처럼 하는 거를 먼저 배우게 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의 적용에 있어서 생각보다 그냥 단순히 챗봇을 잘 만드는 것 이상의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AI 적용의 어떤 그 효과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이제 로봇 수술의 사례인데 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도입하면 수술이 빨라지고 수술 효과가 좋아지는데 학습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하냐면 레지던트들이 학습 기회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로봇 수술을 하면 그 의사들이 이제는 게임하듯이 환자 몸을 직접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솔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옆에서 견습을 하고 보조를 할 레지던트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학습의 기회가 사라지고 그럼 레지던트들은 시뮬레이션하고 영상을 보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이 좋은 외과의는 어떻게 성장하고 탄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협업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필요가 있고 협업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분담을 하고 상호 보완을 해야 가능한 것인데 우리가 이제 AI랑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걸 지로섬 게임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이 뭘 더하면 AI가 뭘 덜하고 AI가 뭘 더하면 사람이 뭔가 뺏기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기 쉬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 중심 AI라고 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사람의 컨트롤과 높은 수준의 자동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좋은 설계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환경에 AI를 적용할 때 무려하는 질문들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처음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거 전체를 좀 자동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AI로 수업을 아예 다 진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왜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왜? 기술이 할 수 있으니까는 사실 좋은 답이 아닌 거죠. 그죠? 이 질문을 하다 보면 왜 전체를 자동화하지 않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어야 하는 이유들이 꼭 있습니다. 그죠? 사람의 역할들이 중요한 부분, 그다음에 어떤 학습 경험을 우리가 제공하고 싶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람이 꼭 들어가서 선생님이 들어가서 학습자들끼리 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 이 어떻게 그걸 할 것인가?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이 학습 경험 전반에 AI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학습 프로세스가 나올 것인가? 결국엔 이게 협업의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학습자 AI의 협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원할 수 있을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질문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25분을 꽉 채워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